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시적 양자 터널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2025년 작년 노벨 물리학상의 의미, 또 그 업적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시적 양자 터널링을 얘기하려면 먼저 슈레딩거 고양이가 무엇인지 좀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슈레딩거 고양이는 1932년, 33년 무렵에 슈레딩거가 쓴 논문에 나왔던 짤막한 비유입니다. 이 양자역학적인 중첩이란 게 얼마나 비직관적이고 신기한 일인가를 일반인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든 비유인데 그 앞뒤로 쭉 수학적인 내용이 나오다가 이거를 비유를 들면은 좀 더 극적으로 사람들이 이 중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만든 비유입니다. 상자 속에 고양이를 집어넣고 그 옆에 그 상자로 통하는 독가스 관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관에 꼭지가 열리느냐 닫히느냐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 어떤 그 방사성 물질이 있어서 거기서 알파 입자가 튀어나오면은 그 알파 입자가 이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수도꼭지가 돌듯이 거기서 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알파 입자가 만약 방출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가스가 방출이 안 되고 그렇게 만든 상황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근데 그 방사성 물질에서 알파 입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고, 다시 말하면 알파 입자는 방출이 된 상태와 방출이 안 된 상태의 중첩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방출이 되면은 고양이는 죽을 것이고 방출이 안 되면 고양이는 살아 있을 테니까 결국 고양이 자신도 죽은 상태와 산 상태의 중첩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재미있는 논리 전개를 한 겁니다. 물론 고양이를 사랑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다지 재미없는 비유일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고양이를 갖고 그런 중첩 상태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슈레딩거 비유에서 엄밀히 말하면은 중첩 상태에 있는 것은 알파 입자지 고양이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점도 그 비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슈레딩거 고양이와 같은 상태를 정말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생명체 대신 어떤 무생물, 기왕이면은 뭐 고체 물질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가장 그럴듯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가 아니라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전선을 말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선에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칩시다. 자, 모든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은 각각의 전자가 갖고 있는 상태는 전부 다 똑같을 테니까 그 상태를 여기 있는 것처럼 A1, A2, A3 해갖고 쭉 AN까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 2, 3, 4번은 각 입자에 붙이는 번호고 A라는 거는 그 입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말하자면 살아있는 고양이의 상태에 해당이 되는 셈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전자는 A가 아니라 B라는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전자가 B라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B1, B2, B3하고 BN까지 가는 이런 상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모든 전자가 A라는 상태가 있든지 혹은 모든 전자가 B라는 상태에 있든지, 근데 그 두 상태는
보통의 이 회로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우리 눈앞에서 구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양자역학적으로 거동하는 이 전선이었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그 두 상태가 중첩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중첩된 상태가 가능하다면은 그 전선은 더 이상 그냥 일반적인 전선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하나의 양자역학적인 입자인 것처럼 거동하는, 예, 거시적이지만은 양자역학적인 동시에 그러한 어떤 물체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과연 어떤 물질, 어떤 소자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이런 거시적인 양자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을 가졌던 어떤 물리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토니 레겟이라는 사람인데, 토니 레겟은 그 자신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만큼 아주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였어요. 동시에 이분은 원래 대학교 때는 철학을 공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물리를 할 때도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현상은, 질문은 뭐냐면은 과연 우리 눈에 보일 만큼 큰 물체도 양자역학적인 거동을 드러내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가진다면은 그 특성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령 수소 원자 예를 들어 보면은 거기는 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아무 것이나 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한 값만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하죠. 그러면은 어떤 거시적인 물체에서도 그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측정했을 때 그것이 띄엄띄엄한 몇 가지 값만 갖는다라는 거를 만약에 보일 수 있다면은 이 거시적이지만은 양자역학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터널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건 뭐냐? 가령 그 이 기체 분자들을 유리병 안에 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벽에 부딪힌 기체는 반사돼 나오겠죠. 벽을 뚫지 못할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벽을 거대한 그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체 분자는 엄청 높이 뛰기를 잘하는 뭐 성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성벽이 낮을 때는 이 사람이 충분히 자기의 갖고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성벽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벽이 점점 높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높이뛰기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은 더 이상 뛰어서 성벽을 넘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하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성벽 밖으로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벽에 몸을 대고 살짝 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벽을 뚫고 지나가서 저절로 몸이 성 바깥쪽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 이 터널링 효과를 이용해서 왜 어떤 핵이 붕괴해서 거기서 알파 입자가 튀어나오는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립자 세계, 원자 세계에서는 아주 흔히 있는 일이고, 또 고체 속에서 전자가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도 일종의 터널링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시 세계에서는 이 터널링이라는 게 양자역학적인 입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주 흔한 현상이고 그다지 놀랄 만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었는데, 만약에 수십억, 뭐 수백억 개의 원자로 구성된 거시적인 물체가 이런 터널링 현상을 보인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거시적인 물체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양자 상태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또 됩니다. 자, 추전도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금속은 금속인데 이 온도를 낮추면은 금속은 다 이 전류를 흘릴 때 그 자체 저항이 있어 갖고 전류가 흐르다 보면은 열이 납니다. 자, 근데 열이 난다는 거는 이게 비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양자역학적인 순수한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깨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열이 나는 도체는 양자역학적인 그 도체 전체가 순수한 양자역학적인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설령 양자역학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류를 흘리다 보면은 열 때문에 그런 양자역학적인 순수성이 다 깨지고 맙니다. 자, 근데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어요. 전류가 흘러도 열이 나질 않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이것이 순수한 양자역학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초전도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래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거는 양자역학적인 입자 하나의 거동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방정식인데 초전도체는 수없이 많은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모든 전자들이 똑같이 거동을 하니까 전자 하나의 거동만 이해를 하면은 그 초전도체 전체의 거동을 그냥 저절로 이해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슈레딩거 방정식 하나만 잘 풀면은 초전도체 전체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접근 방식이 충분히 이 초전도체 현상을 잘 설명한다라는 실험적인 증거도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은 초전도체가 정말로 이런 양자 입자의 특성인 에너지 양자화라든지 터널링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까지 증명했다. 실험적으로 그건 아직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토니 레깃이라는 사람이 그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조셉슨 접합이란 걸 만들면은 어쩌면은 그 양자 터널링 현상을 실험적으로 관측할 수도 있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70년대 후반의 일인데, 그럼 조셉슨 접합이란 건 뭐냐? 여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점점이 찍혀 있는 요 위쪽이 초전도체고 요 아래도 초전도체입니다. 그럼 이 빗금친 막대는 뭐냐? 여기는 절연체라고 해서 이 전자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초전도체 이쪽에 있던 흐르던 전류가 여기 벽이 있으니까 이 반대쪽 이 초전도체로 흘러가지를 못하겠죠. 이게 고전역학적인 일반적인 입자라면은 당연히 그런 막힘이 벌어질 텐데 이것이 만약에 이 양자역학적인 입자라면은 당연히 이 절연체가 제공하는 벽을 터널링해서 반대편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하나의 회로도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 카파시턴 축전량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항도 있고 한 이런 일종의 그 전기 회로로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기 회로가 만족하는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걸 쓸 수가 있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이론에 따르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여기 보면은 이 휘어진 곡선이 이 포텐셜 우물이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그야말로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다고 치면은
그런 밑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입자는 충분히 에너지가 크지 않은 이상은 요 우물 밖을 벗어나지 못하겠죠. 근데 이 입자가 만약에 양자역학적인 입자라면은 굳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도 터널링을 통해서 요 우물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우물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뭐냐? 바로 이쪽 초전도체에서 이 아래쪽 초전도체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소자를 만들 때 이렇게 충분히 큰 우물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 고전역학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게 관측이 됐다 하면은 이거 정말 양자역학적인 터널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초전도체 전체가 하나의 양자역학적인 상태에 있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게 되죠. 버클리에서 이 실험을 해서 노벨상을 받은 이 세 명은 1984년부터 그러한 실험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런 실험 결과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온도입니다. 이게 절대 온도로 1000mK/Kelvin이면 1켈빈이에요. 1켈빈이면 얼마나 낮은 온도냐? 우주의 온도가 대충 3켈빈입니다. 우주의 온도보다 3배쯤 더 낮은 그런 온도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온도를 낮췄어요. 100mK, 거의 10mK까지 낮췄죠. 그러면서 이 터널링해서 나오는 전류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를 쭉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일정한 양의 이 터널링으로 인한 전류가 나오더라 하는 거를 최초로 관측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 때문이냐? 그야말로 여기서 그 거시적인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터널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전류가 흐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실험 도구 자체를 직접 설계를 하고 실험 직접 설계한 이유는 설령 이런 결과가 관측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으로는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설득을 시켜야만 진짜 자기들이 관측한 것이 터널링에 의한 효과다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노력 끝에 드디어 이런 결과를 얻었고, 이게 이 초전도체 고리 조셉슨 접합이라는 걸 만들면은 이것 전체가 하나의 양자 상태처럼 거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이는 최초의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실험을 통해서 그 양자역학적인 입자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에너지 양자화라고 했는데, 그 에너지 양자화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에 해당하는 이런 식의 결과도 또 얻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조셉슨 접합이란 게 비록 우리 눈에 보일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기가 한 마이크론 정도는 되는 굉장히 많은 원자로 구성된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하나의 원자인 것처럼 그런 순수한 양자역학적인 거동을 보인다라는 점을 이제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 실험을 할 때는 그냥 그야말로 호기심 차원에서 고생을 해서 이 실험 결과를 얻었죠. 그런데 물론 이 결과를 얻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러한 양자 소자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종류의 어떤 전자 회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다가 1994년에 쇼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큐빗을 만들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미치게 된 거죠. 큐빗이란 거는 그 자연에 존재하는 양자 이준위계가 있기만 하면은 일단 큐빗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 있는 게 보이죠? 그 중에 두 개의 에너지를 준위를 잡아서 조작을 잘 하면은 자, 그것이 바로 큐빗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자연계에 존재하는 양자 이준위계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인조적으로 만든 인조 원자, 이 조셉슨 소자 같은 인조 원자에서도 이렇게 깔끔한 에너지 이준위계가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또 그것을 큐빗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초전도체 양자 소자는 원자 하나보다 훨씬 크니까 우리가 조작을 잘 해줄 가능성도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양자 이준위계를 조셉슨 소자에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이준위계의 특징이 전에 수업에서도 설명한 바 있듯이 이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면서 거기서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전자기파를 관측하면은 여기서 라비 진동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거꾸로 유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초전도체 소자에서 정말 라비 진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 1999년 무렵에 일본의 NEC라는 일본 전기연구소에 있는 몇 명의 물리학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이용한 큐빗 소자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이죠. 자, 이런 발전에다가 덧붙여서 뭐 2006년, 7년에는 또 트랜스몬이라는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이용한 큐빗 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 뭐 쿠퍼 박스로 만들어 보자, 뭐 페이스 큐빗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다가 2007년 무렵에는 예일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이 트랜스몬이라는 방식이 가장 이 잡음도 줄이고 이 큐빗 소자로 만드는데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뒤로는 이 트랜스몬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초전도체를 이용한 큐빗 만들기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또 그 방식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에 뛰어든 회사가 대표적으로 IBM과 구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발전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가끔 언론에서 우리가 접하는 뭐 구글이 몇 큐빗짜리 뭐 윌로우라는 양자칩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소식을 간간히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숙제 그리고 이제는 거의 학기 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 수업에서 설명한 것은 초전도체를 기반으로 한 큐빗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탐방이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성원자나 혹은 광자나 이온을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던 그 노력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거를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물질 기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원리, 요약, 그리고 발전 과정, 역사적인 발전 과정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수집해서 정리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